아무튼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4단원 일찍 시작한 만큼 최대한 좀 많이 나가 봅시다. 자 우리 4단원은 그 앞에서부터 일단 할 얘기가 제일 많은데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먼저 뭐부터 얘기를 시작할 거냐면요. 이 평행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4단원이 끝이가요? 예. 화학은 4단원이 끝입니다. 단원이 4개고 그냥 1단원 1학기 중간, 2단원 1학기 기말, 3단원 2학기 중간, 4단원 2학기 기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학기 기말 파트를 먼저 나가는 건데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너네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 대비를 하려면 너무 짧고요. 그 사이에 텀이 너무 짧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미리 안 해두면 안 돼. 아무튼 이 평형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 이게 원래 예전에 얘가 이제 화원으로 내려온 지 꽤 되긴 했지만 원래는 이제 화투에 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평형이 그냥 화투 단원 하나일 정도로 되게 많고 방대하고 큰 내용인데 그 중에서 극히 일부만 내려놔가지고 설명을 좀 하다 말아. 개인적으로 별로 선호하지는 않는 단원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내려와 있으니까 해야만 하니까 좀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뭐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고 뭐 이런 화학 반응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1단원 내용을 잠깐 다시 떠올려 봅시다. 우리 1단원에서 어떤 얘기를 주로 했었냐면 C 더하기 O2 더하기 CO2가 된다. 그러니까 얘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에서 내가 탄소를 10몰 가지고 있고 산소를 10몰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요. 얘를 5몰로 할게요. 5몰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였죠? 그쵸? 양이 적은 쪽 그러니까 다 쓰이게 될 쪽에 맞추는 거긴 한데 일단 얘는 지금 양이 적은 쪽에 맞춰보면 될 거예요. 어떻게 맞추면 되겠어 그러니까? 그쵸? 얘가 5몰이니까 얘 5몰 밑에다가 빼기 5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수비가 1대 1이니까 얘도 빼기 5 얘는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맞춰서 그래서 얘는 반응 후에 탄소가 5몰이 남고 산소는 다 사라지고 CO2가 5몰이 만들어져 이런 식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요거 밑에 얘기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N2가 9몰이고 H2가 9몰이고 이 상태에서 반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N2가 마이너스 3몰, H2가 마이너스 9몰, 플러스 6몰 이렇게 돼서 얘는 6몰이 남고 얘는 다 쓰여서 0몰이 되고 얘는 6몰이 생기고 뭐 1단원에 했던 것 중에서 이 정도면 제일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린 그냥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라고 해서 그냥 기본적인 요런 것들 에 대해서 다뤄왔고 실제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다룰 거긴 한데 근데 사실 근본적으로 위에 건 맞는데 아래 건 현실로 와보면 팩트가 아닌 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이 반응식을 봤어. 그래서 보니까 나는 NH3를 6몰 얻고 싶으면 H2 9몰과 N2 3몰을 준비해 놓으면 내가 NH3를 6몰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N2를 3몰 가져다 놓고 H2를 6몰 가져다 놓잖아? 아니죠, 9몰. 그럼 때려 죽어도 NH3 6몰 안 나옵니다. 아무리 반응이 일어나도 NH3 6몰이 절대 안 나와요. 자, 이 이유가 이제 뭐냐면 이게 시작이 되는 역반응이라는 것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응식을 저렇게 적었을 때 우리가 왼쪽을 반응물로 보고 오른쪽을 생성물로 보잖아. 그래서 왼쪽을 재료로 해서 오른쪽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이 방향이 정방향일 거고 그 반응이 정반응인데 실제로 이제 어떤 게 있냐? 저 거꾸로 오는 역반응이라는 게 역반응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탄소랑 산소가 만나서 CO2가 되는 얘는 정반응만 있고 역반응이 없고요. 근데 얘는
역반응이 존재해서 실제로 식을 적을 때 이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 정반응과 역반응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얘는 무슨 뜻이 되냐면 그럼 실제로 이제 정반응은 가능하지만 역반응은 안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하게 되는 게 이제 원래 본격적으로 식을 제대로 표현했을 때가 돼. 물론 지금 우린 이걸 배우지만 그럼 화원에서 이걸 적용할 거냐? 아니에요. 그냥 이론만 배우고 다시 원래 하던 대로 계속 할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진짜 요 역반응을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이라는 걸 하는 건 화투에서나 할 짓이고요. 화원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계산은 안 하고 계산 자체는 그냥 역반응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역반응의 존재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위에 것처럼 역반응이 불가능한 걸 우린 비가역반응이라고 하고요. 아래 것처럼 역반응이 가능한 걸 우린 가역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가역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걸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게 되는 거야. 우리가 가역반응은 실제로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주게 되고요. 비가역반응은 역반응이 비가 불가능한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게 해당되는데 우리가 화원에서 모든 식을 덮어놓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화학 반응 중에 대부분이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서 가역 반응엔 뭐가 있어를 얘기하는 건 무의미해요. 너무 많아. 그래서 반대로 우린 뭘 보고 가야 되냐? 일단 비가역 반응은 뭐가 있어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비가역 반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역반응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 얘기는 뭔 소리야? 반응이 일어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지.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학 반응 중에서 절대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게 뭐가 있어요? 포도당? NaCl? 그러니까 뭐? 포도당이면 뭐고 NaCl이면 뭔데? 걔네들을 가지고 무슨 반응을 했을 때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광합성? 광합성의 역반응이 뭐예요? 호흡이에요. 네. 네, 포도당 분해 되죠. 호흡이죠. 그렇죠. 뭐가 있어요? 그냥 전체적인 범주로 봤을 때. 네, 가만히 냅둬도 역으로 되는 것들이 역반응, 가역반응입니다. 우리가 뭘 해줘서 우리가 억지로 반대로 되돌려 주는 거 말고 인간이 하면 뭐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 오, 그거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게 나왔네. 네, 일단 비가역 반응은 이제 네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앙금 생성 반응이긴 해요. 철의 산업? 돌릴 수 있죠. 네, 그렇죠. 돌릴 수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돌아가죠. 아니에요, 그거 잘 돼요. 가만히 있어도. 예,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왜 제 자전거 맨날. 아, 사실 근데 거의 불가능하긴 해. 근데 그러면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 철의 재련도 일단은 비가역 반응이긴 하거든. 정확하게 얘기했을 때. 근데 왜 비가역 반응인지를 좀 봐야 돼요. 철의 재련이 어떤 범주에 포함되느냐거든. 사실 거기까지는 내가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기대하는 답이 하나 있어요. 하나.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거. 환원의 역반응이 뭐야? 산화예요. 그래서 보통 산화환원은 다 가역 반응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대부분. 아,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거. 얘들아, 너네가 시험을 봤어. 오, 그래. 뭐라고 해? 연소라고 하죠, 연소. 네. 비가역 반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이제 연소 반응이죠. 연소 반응은 절대 되돌릴 수 없잖아. 이건 사람이 관여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그치? 그렇죠? 연소라고 하는 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을 태워서 연소를 시킨다라고 했을 땐 되돌릴 수 없어. 그래서 연소 반응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고, 사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떠올릴 법하니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아서, 그리고 실제로 이 비가역 반응 관련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연소 반응 문제가 나올 겁니다. 대부분. 왜냐면 연소 반응을 제외한 나머지 반응들을 보면 이제 여기 기체 생성 반응이 있고요. 중화 반응이 있는데 하나하나 얘기할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 것들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건 그냥 생각만 해도 당연히 절대
비가역이잖아요. 당연히 되돌릴 수 없는데 일단 기체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제가 방금 적었던 것처럼 뭐 N2 더하기 3H2가 2NH3가 되는 이 반응을 보면요.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고 얘도 기체거든. 얘는 비가역이 아니라 가역이에요. 그러니까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가 된다. 이건 그냥 기체 생성 반응이 아니고 기체 생성 반응은 뭐냐? 기체가 아닌 것들끼리 반응했는데 반응 후에 기체가 나와. 이런 게 기체 생성 반응입니다. 혹은 기체와 기체가 아닌 것이 반응해서 기체가 나와. 이런 게 이제 기체 생성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응물 중에 기체가 아닌 것이 섞여 있을 때 생성물에 기체가 있으면 그게 기체 생성 반응입니다. 없던 기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약간 그런 개념인 거지. 그래서 이 기체 생성 반응은 비가역 반응에 들어가는데 이건 이제 조금 깊게 설명하기에는 화투 개념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는 세계를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는 세계 주변의 모든 환경을 주위라고 하고요. 우린 개와 주위를 합쳤을 때 우주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기도 하고 뭐 화학적인 뭐 화투에서 쓰는 이제 개념이기도 한데 근데 이 반응식이 일어나는 세계가 원래 이제 고체나 액체 이런 식으로 기체가 없던 상태에서 반응이 일어난다는 소리는 얘네들의 입자가 쉽게 부딪히고 있을 때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그 입자의 자유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얘네로부터 너무 자유로워져서 걔 바깥으로 나가버린다가 돼버립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일 간단하게 보면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기체끼리 반응할 때는 원래 기체끼리 섞여 있으니까 거기서 기체 더 생긴다고 해도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반응을 할 수 있어. 근데 기체가 없던 데에서 기체가 발생을 하면 그건 뭐야? 기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통해서 기체를 안 빼도 덮고 있어도 그래도 비가역입니다. 기체 생성 반응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그건 앙금 생성 반응도 같은 비슷한 맥락이야. 이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앙금이라는 게 뭐야? 물에 녹지 못하는 물질을 이제 앙금 생성 반응, 앙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앙금 생성 반응은 항상 어떤 식이냐면 수용액과 수용액이 만나서 수용액을 계속 이루는 물질과 고체 물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걸 얘기해요. 혹은 수용액과 기체가 만나서 수용액과 고체 물질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보통 얘가 결국 물에 녹으면서 반응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수용액.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수용액이라는 건 물에 녹아있는 물질들끼리의 반응인데 여기에서의 걔는 물에 녹은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야만 반응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는 물에 안 녹았으니까 우리가 고체라고 적어주는 거란 말이야. 물에 못 녹으니까 고체라고 적은 거야. 그럼 얘는 반응에 다시 참여할 수가 없어. 기체가 날아간 것처럼 얘는 개 밖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물 안에 못 녹아 있으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되게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린 간단하게 그냥 외우셔도 돼요. 얘네들은. 딥하게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결국은 만약에 화투를 선택했거나 하면 딥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그 다음 마지막 중화 반응. 얘가 좀 중요한데 중화 반응은 역반응이 가능해요. 근데 비가역 반응이라고 불러. 왜냐면 비가역 반응의 사실 정확한 그 정의가 뭐냐면 역반응이 아예 불가능한 것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한 정의는 역반응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조금만 일어나는 경우를 비가역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서 그 역반응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조금만 일어나는 경우가 중화 반응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뒤에 할 거야. 중화 반응의 역반응이라는 거.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하는 게 결국 중화 반응의 역반응인데 그거 오늘 이따가 할 겁니다. 이 단원의 제일 핵심이에요. 일단 그래서 이게 이제 비가역 반응의 얘가 되는 거고 비가역 반응은 이렇게 얘만 알아두고 지나가면 돼요. 이런 게 있다만 알고 지나가면 됩니다. 더 이상 깊게 얘기할 것도 없고 왜 깊게 얘기할 게 없냐면 우린 결국 가역 반응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이 가역 반응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본격적인 평형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좀 먼저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자, 일단 화학 반응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좀 잡아봅시다. 자, 화학 반응. 자, 아까 적었던 식을 다시 좀 적어 놓을게.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걸 너네들이 말로 표현해 보려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화학 반응은 어떨 때 일어나는 거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적어놓으면 N2 더하기 3H2가 ENH3가 된다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이 반응은 어떻게 해야 일어나는 거예요? 둘이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N2랑 H2를 서로 다른 용기에다가 넣어놓으면 반응이 돼, 안 돼? 안 돼. 같은 용기에 넣어놔야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둘이 만난다라는 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입자가 충돌을 해야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뭐 결국 그거잖아. 손뼉이 마주쳐야만 소리가 난다랑 똑같은 거잖아. 결국은 N2라고 하는 입자와 H2라고 하는 입자가 정확하게 충돌을 해야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라는 얘기거든. 근데 충돌한다고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 건 또 아닙니다. 무슨 조건이 필요하게? 열이라는 표현보다 다른 표현으로? 에너지. 그치. 그 충돌한 입자가 반응을 하기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 입자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끼리 충돌을 하면 반응이 안 일어날 거란 얘기입니다. 이 에너지가 아무리 충분해도 충돌을 안 하면 반응이 안 일어날 거란 얘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학 반응은 에너지가 충분한 입자끼리 충돌할 때 일어난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반응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화학 반응 속도는 어떻게 하면 빨라질까요? 그쵸? 일단 에너지가 많을수록인데, 맞아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가열이지. 디테일하게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 또 뭐가 있어? 압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되긴 하는데 사실 압력에 의한 반응 속도의 변화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압력을 변화시켜줘도 반응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궁금하면 이제 화투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자, 화투에는 별게 다 있죠. 없는 게 없어요. 네,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냥 요것만 보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입자가 클 때? 그러니까 입자를 왜 크게 하려는 거야? 지금 입자의 뭐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좀 더 빨리. 그쵸? 충돌 횟수를 늘리고 싶은 거지. 그래요. 입자 충돌 횟수를 늘리는 게 방법이 될 거거든. 근데 충돌 횟수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 그거는 이제 그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것도 이제 외부의 개입이니까 일종의 그런 거는 일단 좀 빼고. 다 외부의 개입이구나. 여기를 흔드는 것도 반응법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섞어주면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말고 충돌 횟수 늘리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가열? 가열 자체로도 충돌 횟수가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근데 가열은 이제 위쪽에 이쪽 입장으로 얘기를 좀 바꿔보고. 많이 넣어. 예, 입자수를 늘리면 되죠. 네, 그래서 네, 입자수를 늘리면 돼요. 그리고 가열이라는 건 결국 이건 뭘 하고 싶은 거야? 온도를 높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화학 반응에 있어서 화학 반응을 사실 이거 위에 거 팩트 아닙니다. 이거 사실 진짜로 깊게 들어가면 이게 거짓말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들어갈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봤을 때 그냥 에너지가 충분한 입자끼리 충돌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에너지를 충분하게 만들기 가장 좋은 방법은 온도를 높여주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리고 충돌 횟수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입자수 자체를 늘려주는 방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재료수 자체를 늘려주거나, 그러니까 재료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온도를 변화시키는 걸로 반응 속도를 바꿀 수 있어 라는 얘기거든. 자, 근데 보면, 자, 내가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럼 얘를 구몰 가지고 있고, 얘를 구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는 0몰, 내가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상태로 반응을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그럼 내가 반응을 시작했을 때, 그러면 이 용기 안에서의 입자의 충돌은
N2와 H2끼리만 계속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 속도가 가장 빠른 상태입니다. 왜?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가 제일 재료가 많을 때거든. 그래서 이때는 N2와 H2의 충돌만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정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반응 속도가 뭐 어떻게 될 거란 얘기예요? 느려져요. 왜? 계속 줄어드니까. N2와 H2의 양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반응 속도가 느려지거든. 그걸 바꿔주려면 온도를 또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우린 대부분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온도는 일정한 조건 안에 되어 있습니다. 온도까지 바꾸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화투에서나 할 짓이 돼버려서 화원은 대부분 다 온도는 일정한 상태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그럼 이걸 빼고 시작하니까 그럼 결국은 얘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그냥 재료가 줄어들면서 충돌 횟수가 줄어드니까 정반응 속도가 계속 느려진다고. 근데 얘가 가역 반응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반응이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얘네 둘은 줄어드는데 그러면 뭐가 늘어나요? NH3가 늘어나지. 근데 NH3끼리 충돌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왜? 반응을 해요. 입자가 충돌하면 반응한다 였지. 근데 얘는 역반응이 가능하지. 그러면 얘네들끼리 충돌하면 이쪽 반응이 일어납니다. 근데 정반응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NH3 양은 무조건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어? 늘어나지. 그럼 역반응 속도는 계속 어떻게 돼요? 빨라져요. 그러면 한쪽 속도는, 그러니까 두 방향의 속도가 있는데 한쪽 속도는 계속 느려지고 한쪽 속도는 계속 빨라지다 보면 어떤 순간이 와? 그치. 양쪽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오죠. 우리가 그걸 평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확하게 어떤 평형이냐면 화학평형이에요. 근데 문제가 화학평형은 화원 내용이 아니고, 화학평형 자체는 원래 화투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이 정도 개념은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린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냐면, 사실 4단원에서는 화학평형이 아니라 동적평형이라고 하는 거에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 동적평형은 뭐냐? 자, 저 화학평형은 화학반응에서의 평형이거든요. 근데 동적평형은 화학반응이 아닌 평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화학반응에서의 평형은 화학평형이고 화학반응이 아닐 때는 우리가 동적평형이라고 주로 불러줘. 근데 어차피 이론적인 근거 자체는 똑같아요.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지면 평형이다 라는 거. 근데 그걸 일단 화학반응으로 먼저 좀 본 거야. 아예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깊이 다룰 건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깊이 다룰 거냐면, 그럼 이제 동적평형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일단 동적평형은 두 가지를 볼 건데, 상평형이랑 용해평형 이렇게 두 가지를 볼 거거든요. 자, 일단 상평형이 뭐예요? 일단 상평형 자체를 보고 여러분들이 떠올릴 만한 게 이 상태잖아. 우리가 물질의 상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고체, 액체, 기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상태의 변화를 가지고 평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 중에서 설명하기 가장 쉬운 기체와 이제 액체에 대한 상평형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설명이 편해. 근데 모든 상평형은 다 동일한데 그 중에서 설명이 제일 편한 게 액체, 기체라서 이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건 뭐라고 불러요? 네, 맞아요. 기화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 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고 부르지만 이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건 화학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원래 이 상변화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리적인 변화지. 물질 상태라고 하는 거는 화학적인 상태로 보기는 어려워서.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변한다거나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 기화가 일어날 때 그 기화의 조건 같은 걸 좀 보면요.
사실 이 기화는 여러 가지가 있어. 이 기화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증발이라고 하는 현상과 끓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원래 구분됩니다. 근데 이 구분도 나중에 할 거니까 우린 그 중에서 증발에 대한 이야기만 해볼게요. 증발. 저 화투에서 예, 증발과 끓음의 차이도 화투 겁니다. 진짜 없는 게 없어. 별게 다 있어. 자, 아무튼 자, 증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증발은 보통 뭐야? 자, 끓음은 뭐야? 막 온도를 높이면 막 끓어갖고 막 팔팔 끓고 이런 게 끓음이잖아요. 증발은 뭐냐면 지금 저기 딱 컵에 물이 담겨 있네요. 저거 우리가 일주일 뒤에 와도 저기에 저만큼 물이 남아 있나요? 아니야. 그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증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면은 이건 되게 단순합니다. 이 안에 물 분자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 이 물 분자들은 서로 전부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나요? 아닙니다. 입자들이 모여있을 때 이 입자들이 가진 에너지는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수많은 에너지가 서로 다른 입자들 중에서 어떤 입자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런 입자가 공교롭게 표면 방향으로 운동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표면을 뚫고 날아가 버립니다. 이걸 증발이라고 불러요. 되게 단순하지. 그냥 에너지가 너무 많은 애가 표면 방향으로 운동하면 그대로 뚫고 나가는 게 증발이에요. 그래서 이 증발이라고 하는 거에 영향을 주는 이 증발 속도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입자가 얼만큼 많고 적고가 하나도 안 중요해. 왜냐면 아까 화학 반응은 입자끼리 충돌을 해야 일어나니까 입자 수가 늘어나야 좋은 거였잖아. 근데 얘는 입자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뚫고 나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얘는 증발 속도는 입자의 에너지의 영향만 받습니다. 즉 뭐의 영향만 받는 거야? 온도의 영향만 받는 거야. 그래서 증발 속도는 온도의 영향만 받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 우리는 온도는 항상 어떤 조건 안에서 할 거라고. 일정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증발 속도는 어떤 상태냐? 일정한 상태야. 만약에 온도를 바꿔준다면 증발 속도가 바뀔 건데 그래서 일단 증발 속도가 일정해. 온도가 일정한 상태라서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린 뭘 볼 거냐? 증발의 역반응을 볼 겁니다. 상태 변화명으로 따지면 액화라고 부를 수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여기서는 증발의 역반응을 우린 응축이라고 해요. 자, 이 응축이란 반응은 되게 단순한데 자, 그럼 여기 수증기로 이제 나가서 움직이고 있던 분자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여기를 막아두면 만약에 안 막아두면 이 발생한 수증기는 보통 다 위로 그냥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역반응이 거의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뭐야 뚜껑을 안 닫아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다 다 증발된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컵에 담아 놓은 물은 일주일 후에 보면 당연히 다 증발하고 없어진 거지. 근데 뚜껑을 닫아 놓은 물은 일주일 지나서 와도 어때? 들어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자, 이 뚜껑을 닫아 놓게 되면 이 수증기가 이 안에서 움직이게 되겠지. 그러면 이 수증기 중에서는 어떤 애들이 다시 생기게 되냐면 이 수면 쪽 방향으로 운동해서 부딪히는 애들이 생기죠. 근데 위에 공기의 온도와 이 물의 온도는 무조건 어때요? 예. 어디가 낮아? 물의 온도 쪽이 낮을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 방향으로 운동한 수증기는 대부분 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되게 쉽게 관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물컵 하두면 겉에 뭐 생겨? 물방울, 그치? 그게 주변에 수증기가 와서 부딪히면 물이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치, 온도가 달라서지. 그러면 다시 응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응축 속도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이미 이거는 에너지 혹은 온도의 영향은 거의 없어요. 이미 여기와 이하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온도가 몇 도냐의 영향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냥 일단 무시해줘도 될 정도야. 왜냐면 얘는 뭐의 영향을 되게 크게 받아서 그러냐? 입자수 영향을 되게 크게 받아. 왜냐면 여기 수증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수면 쪽의 방향으로 움직여서 수면에 부딪히는 입자수가 어떻게 될 거니까?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이 응축 속도는 입자수 영향을 받아.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증발 속도는 계속 일정하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위의 수증기는 그럼 어떻게 돼? 늘어나죠. 자, 수증기가 늘어날수록 응축 속도는 어떻게 돼? 빨라지죠. 자, 하나의 속도는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의 속도가 점점 올라가다 보면 이것도 어떤 순간이 와? 예, 평형, 같아지는 시점이 오고 동적 평형이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상평형이고 똑같아, 용의 평형도. 그냥 용의 평형은 똑같아요. 뭐 사실 이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얘도 이제 물 담아놓고 이 안에다가 어떤 물질을 넣어서 용해시킨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거는 고체 물질의 용해에서 볼 수 있는 게 용의 평형입니다. 액체끼리 섞을 땐 용의 평형 볼 수 없어. 이렇게 하면은 얘는 입자가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용해라고 하는 반응인데 용해 쪽이 온도의 영향을 받는 쪽이고요. 반대로 물에 녹아있던 게 다시 고체로 돌아가는 걸 우리가 석출이라고 불러요. 이 석출은 입자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입자수의 영향을 받냐면 물에 녹아있는 입자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해 속도는 일정한데 석출 속도가 점점 늘어나겠지. 물질이 녹으면 녹을수록 석출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러다 보면 똑같이 평형이 오게 돼. 우리가 용해 평형 상태, 그러니까 용해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의 물을 예전에 뭐라고 불렀었냐면 포화 상태의 물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중학교 때. 용해도 막 이런 얘기하면서 소금 아무리 넣어도 더 안 녹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용해 평형을 이미 이룬 물인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아무리 더 넣어도 더 이상 녹지 않아요. 녹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서. 이런 개념이 되는 게 일단 동적 평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정반응하고 역반응을 이해를 잘 해주시고 동적 평형, 그러니까 상평형하고 용해 평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거의 소단원 하나는 끝났어. 물론 아직 한참 더 해야 됩니다만. 그러면 이제 중단원 중에 소단원 하나가 끝난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게 뭐냐면 오늘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되게 핵심인데 물의 자동화 반응 뭐죠? 자동 이온화 반응.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자, 아이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주는 아니구나. 꽤 예전 주겠죠. 오, 분필가루 날리는 거 봐. 자, 물은, 그러니까 순수한 물, 그러니까 증류수는 도체예요, 부도체예요? 부도체예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순수한 물도 아주 미약하게 전류는 흘러. 근데 보통 이런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우리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작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전류가 흐르는 게 유의미할 정도로 전류가 흐르지는 않습니다. 전류를 막 우리가 진짜로 측정하고 이러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미약하게 전류가 흐르긴 흘러. 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온이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완벽하게 순수한 물도 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이름 그대로입니다. 물은 자동으로 이온화해요. 뭐와 뭐로 이온화를 하냐면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겁니다. 왜 지웠을까? 제일 일단 단순한 형태로 적으면 이렇게 자동 이온화 반응이 존재해요. 물은 H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자동으로 이온화돼요. 그리고 그건 당연히 역반응도 되겠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다시 원래 만나서 H2O가 되는 거. 근데 사실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만나서 H2O 되는 거 뭐예요? 중화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화 반응의 역반응인 거지. 근데 너무 조금만 일어나서 그냥 무시해 주는 거야.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분명히 계산이나 이런 데 쓰일 수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근데 식을 좀 더 정확하게 적으면요, 우린 이 식을 이렇게 적어도 계산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적으면 되게 큰 문제가 생기는데, 왜냐면 원래 이 이온 자체가 되게 큰 문제가 있는 이온입니다. 저 상태로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원래 H 플러스, 즉 우리가 흔히 그냥 산이온이라고 불렀던 건 저렇게 혼자 존재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온입니다. 왜? 저거 영명이 뭐예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 얘 원래 정확한 학명이 뭐게? 우리는 산이온이라고 흔히 부르지만 하이드로젠 아이온 같은 표현 잘 안 써요. 얘 원래 정확한 학명 양성자입니다. 실제로 얘는 그냥 양성자예요. 양성자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수소한테는 뭐가 없어? 중성자가 없지. 그러면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었던 거거든? 근데 수소 이온이 되면서 그 전자 어떻게 했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냥 양성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왜 LK99 해가지고 너네 그 상온초전도체잖아. 그거 완성하면 우리 핵융합 기술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LK99 상온초전도체가 되게 중요한 건데,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물질이 신존한다면 그냥 컵에다가 레몬 짜놓고 흔들면 태양이 만들어준다고. 그 안에 양성자가 막 돌아다니면서 부딪힐 텐데, 그럼 핵융합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실제로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던 뭐 어떤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냐면 H3O 플러스 하이드로늄 이온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H2O와 베이결합을 한 상태로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 실제 제일 정확한 적합한 반응식은 뭐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아니면 좀 편하게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그냥 이렇게 적는 경우가 되게 많아. 얘가 시각적으로 오히려 좀 더 바로 와닿는 편이잖아요. EH2로 적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뭐니까? 얘한테서 H 플러스가 얘한테 이동했다는 느낌이 바로 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인데, 자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참 그지 같은데, 자, 원래 이제 요 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냐면 이게 평형상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어디에 있는 거? 이것도 화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형상수 자체를 우리는 다루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 평형상수로부터 파생된 개념이거든. 사실 원래 여기서 쓰고 있는 KW라고 하는 거야. 원래 이 평형상수라고 하는 거는 뭘 이용해서 하는 거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비교해서 이 반응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비교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평형상수라는 거거든. 실제로 이제 화투는 이걸 가지고 막 계산도 엄청나게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알아야 될 이 KW는 요 반응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낸 특정 상수인데, 일단 얘 반응식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대괄호는 뭘 뜻하게? 그치, 루이스 전자점식에서 저런 그 대괄호를 이용해 갖고 표시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랑 좀 다른 의미입니다. 이런 식에서의 대괄호가 표시하는 건 항상 똑같아, 화학에서. 얘네들이 표시하는 게 뭐냐? 몰농도입니다. 자, 몰농도 뭐였어? 네, 용액, 그러니까 부피분의 몰수였어요. 뭐의 부피분의?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였습니다. 그리고 용액 부피는 항상 단위가 뭐였어? 리터여야만 했어요. 이거 몰농도. 참고로 지금부터 나오게 되는 이 4단원은 몰농도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몰농도 개념은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몰농도를 표시하는 가장 편한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H3O 플러스의 몰농도와 OH-의 몰농도를 곱한 게 KW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얘는 우리 정반응하고 역반응이 아까 계속 그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온도와 입자수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반응은 지금 보면 입자수의 영향은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이미 얘네들은 너무 적고 얘네들은 너무 많아서 입자수의 영향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얘네와 얘네의 차이는 몇 배 차이가 나냐면 대충 10의 17승배의 차이가 납니다. 10의 17제곱배의 차이가 나요. 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차이가 납니다.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10의 17제곱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얘랑 얘랑만 비교했을 때가 10의 몇 배냐? 7, 8, 8.5, 10의 8.5제곱배? 한 이 정도로 표현하면 될까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크게 차이 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입자수에 의한 영향은 그냥 무시를 해줍니다. 이미 얘네가 얘네보다 압도적으로 입자수가 많기 때문에 입자수의 영향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온도의 영향을 받거든?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정반응 속도가 달라져. 그러면서 평형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때그때 달라져. 그 얘기는 디테일하게는 몰라도 이 KW 값이 온도에 의해서 달라진다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달라지면 이 속도가 달라지니까 만들어지는 얘네들 양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평형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KW 이 식 자체가 요 몰롱도랑 요 몰롱도가 언제의 몰롱도냐면요. 지금 이 반응식이 평형을 이뤘을 때 몰롱도를 대입하는 거거든. 근데 봐봐. 정반응 속도가 빨라지면 평형이 그만큼 천천히 그쵸 생기겠지. 왜냐면 정반응이 천천히 느려질 거고 역반응도 계속 빨라지는 게 좀 더 많이 빨라져야 만나게 될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갑시다. 간단하게 가서. 그래서 그냥 온도가 높아질수록 원래 이제 온도랑 KW 값이 비례하거든요. 근데 온도랑 KW 값이 비례한다 이런 개념은 일단 좀 나중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편하고 이해하기 좀 좋은 개념을 먼저 해보면 이 KW 값이 우리 상온을 기준으로 했을 때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에요. 근데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얘네들은 개수가 어때요? 네, 같아요. 우리가 순수한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H3O 플러스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얘네를 만드는 건데 얘 하나 만들 때 얘 하나 같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KW 값이 요거란 소리는 얘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계고 얘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계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몰롱도가 10의 마이너스 7제곱,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야 곱했을 때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나올 테니까. 자, 그리고 자, 몰롱도 말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pH 뭔지 알아? 네, 우리가 pH 이제 폐하라고 해서 얘는 이제 산도를 측정하는 거거든. 얼마나 산성이냐, 얼마나 염기성이냐를 측정하는 거란 말이야. 자, 너네 이 pH가 무슨 뜻이냐면 이건 축약어예요. 그럼 이걸 풀어서 적으면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몰롱도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린 pH라고 불러요. 저런 건 어떠네요? 응? 저런 거는 있다고 하시잖아요. 어떤 거? 그런데 그치, H 플러스가 없으니까 H3O 플러스로 바꿔주면 되지. 그래서 이게 pH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는 여기저기 다 써요. 실제로 pKa라고 하는 게 있어. 이거는 아예 화투에서도 간단하게만 쓰고 너네 대학교 가면은 화학 관련한 거 하면 무조건 되게 많이 쓰게 될 게 pKa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로그 KA입니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P가 붙으면 마이너스 로그를 취해줬다는 뜻이에요. 이 뒤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H3O 플러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중성 상태의 물이잖아요. 그때 H3O 플러스의 몰롱도가 몇이야?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죠. 대입하면 뭐 나와요? 7. 그래서 중성의 pH가 7인 겁니다.
그래서 중성의 pH가 7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어떤 기준이냐면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상온 기준이고요. 그래서 온도가 낮거나 온도가 높으면 중성 pH 자체가 변해요. KW 값이 변하고 그러면서 얘네들의 몰롱도 자체가 변합니다. 그래서 중성 pH 자체가 변해요, 그냥. 그러니까 영하 한 20도쯤 되면은 pH 7이면 이미 중성이 아니야. pH 7이면 염기성이고 그래요. 산성인가? 아무튼 뭐 저도 긴가민가하네요, 이거는. 근데 아무튼. 자, 그래서 중요한 건 pH라고 하는 거 원래 우리 pH 기준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뭐인 거고? 산성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염기성인 거고. 근데 왠지 한번 봅시다. 자, pH 값이 작아진다는 소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면 6이 나올 거고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면 5가 나올 거고 10의 마이너스 4제곱이면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pH가 작아진다는 소리는 농도가 오히려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H 플러스가 농도가 높아지니까 pH가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산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우린 pH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걸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자, 얘랑 얘 곱한 게 이거기만 하면 되거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얘 농도를 높여주잖아? 그러면 그만큼 얘의 농도가 낮아집니다. 어차피 둘의 농도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가 하면 되니까. 네. 실제로 저 평형이라고 하는 건 원래 모든 평형이 다 그런데 다른 반응에 영향을 받아요. 이것도 궁금하면 화투에서 자세하게 이게 이제 공통이온 효과라는 건데 이게 내가 화투를 몰랐으면 너네한테 이렇게 막 엄청난 뭔가처럼 얘기 안 할 텐데 진짜 이게 화투에 다 있어. 자, 아무튼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볼게. 우린 pH랑 같이 또 뭘 다루게 되냐면 pOH라는 걸 다뤄요. 얘는 뭐겠어? 네,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몰농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pH 더하기 pOH는 항상 14가 나오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성 물질, 그 중에서도 pH가 3인 물질을 얘기한다. 그럼 얘는 산성이 굉장히 강한 편이잖아요. 이 물질의 pOH는 11.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물의 자동 이온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이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웬만하면 단순 계산밖에 없는데 절대 아닙니다. 로그 2, 로그 3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사실 이거 상형 로그잖아요. 이거 밑이 10이잖아. 그러니까 표시를 안 한 거일 거 아니야. 상형 로그일 거 아니야. 상형 로그에서 로그 2, 로그 3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계산하려면 이제 외웠으면 외웠을 수 있지. 뭐 로그 2 같은 경우는 뭐예요? 10, 그쵸? 외웠으면 외웠을 수 있는데 근데 몰라도 상관없고 대부분 얘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얘를 계산했더니 뭐 대충 5점 얼마 얼마, 4점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뒤에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화투에서 막 미분하는 거 아니야? 물투에서 많이 할걸? 물투에서는 하죠. 물투에서 많이 해. 물투에서 많이 해. 화투에서는 뭐 적분 미분까지는 안 하고. 일단 그래도 이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까지 해서 또 사실상 이제 앞에 동적 평형 파트는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산염기사 하나는 오늘 이제 정리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중화 반응은 안 해요. 그냥 아예 안 합니다. 왜냐면 중화 반응은 그냥 중화고사 끝나고 그때 할 게 이제 중화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 아예 안 할 거고 우리는
아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고1 걸 기억하면은 그냥 너무나 쉽고 당연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내용일 거니까 정리만 쓱 하면서 지나갈 겁니다. 자, 일단 이제 남은 내용이 산염기와 산화환원이니까 해봅시다. 자, 일단 산염기 모임. AC 플러스 OH 마이너스. 예. 자, 원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염기의 정의가 그쵸? 물에 넣었을 때, 즉 수용액 상태에서 뭐 H 플러스를 내놓는 게 네, 산인 거고. 그리고 염기는 바다요? OH 아니죠.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를 내놓으면 염기라고 부르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산염기 정의 중에서 불안정한 정의. 그쵸? 아레니우스 산염기가 되지 이게. 왜 이게 불안정한 정의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설명할 수 없는 거 뭐 있었죠? 전자를 잃고 아레니우스 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산이 뭐가 있었고 아레니우스 염기로 설명할 수 없는 염기가 뭐가 있죠? NH4 플러스. NH3, 그쵸? NH3. NH3. 아, 자, 이 NH3라고 하는 염기는 OH OH-를 내놓을 게 지금 있어 없어? 없어요. 실제로 얘는 OH-를 내놓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는 무슨 물에 녹이면 무슨 성을 떼요? 염기성을 떼어요.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염기가 불안정한 정의가 되는 거고. 또 산성물질 중에 뭐가 있어? 산인 것 중에 뭐가 있어? 아세트산. 가비. 야, 아세트산은 CH3COOH인데 얘는 뭐야? 요거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레니우스 산 맞고요. CO2. 산성이에요. 네. 산성이에요? 네, CO2 물에 녹인 거 산성이죠. CO2가 산입니다. 탄산음료 산성 아니죠? 탄산음료 산성이에요. 저런. 탄산음료인데. 아, 예. 그래서 우리가 물에다가 CO2를 녹인 거, 그러니까 CO2 자체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CO2를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띠게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CO2가 산.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지금 딱 대놓고 얘는 H 플러스를 내놓을 수 없고 얘는 OH 마이너스를 내놓을 수 없으니까 아레니우스 산염기를 정의할 수 없다.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대체로 나온 게 뭐예요? 브린스테드. 네, 브랜스테드 로우리. 이거는 안 했나? 과거 과학하고 쓸 거. 그러니까 이거는 고일 거 없나? 애초에 아레니우스 산염기도 없냐? 그냥 저 정의만 아는 거야? 저희 과학쌤이 살짝 옛날 사람 말하긴 했어요. 저희가 아, 그냥 그렇게 설명한 거 말고. 그러니까 너네 원래 고일 때 기준으로. 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설명을 하긴 했다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렇게 이름이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정의가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입니다.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 전자 얘는 두 사람이에요. 브랜스테드라는 사람과 로우리라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자, 이제 아레니우스라는 사람 한 사람인 거고. 내놓고 받고 예, 뭐를? H 플러스 네, 양성자. 아예 정식 명칭이 있어요.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성자 주계라고 부르고요. 얘는 양성자 받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불러요. 양성자를 주는 것과 양성자를 받는 거.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양성자가 뭐야? H 플러스. 그래서 H 플러스 주계, H 플러스 받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제로 저 NH3만 가도 NH3를 물에 녹이는 반응식을 보면 얘가 물에 녹아서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이건 뭐야? 누가 봐도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줬죠. 그래서 얘가 NH4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가 양성자 받계, 얘가 양성자 주계, 이런 식의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린 이제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가 되는 건데, 그냥 이게 이제 산염기의 새로운 정의인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인데, 근데 문제는 이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이미 얘기를 했는데 얘가 분명히 받계가 되면서 우린 브랜스테드 로우리 염기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H2O는 원래 어떤 물질이죠? 중성 물질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야? H 플러스가 H 플러스를 얘가 얘한테
좋지. 그럼 지금 얘는 뭐야? 산입니다. 실제로 H2O는 여기서 산이에요. 원래 산소가 안 뛰다가 저번에 산소를 뛰는 거예요. 아니요. 얘는 산성을 띠는 것과 산은 원래 완벽하게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정의상 산인 거죠? 네. 정의상 산인 거지. 그러면 그냥 평소 상태에서 정의상을 산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더 보면요. 원래 이 브랜스드 로리 산염기라고 하는 게 반응식에서의 얘기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왜 평소 상태 H2O를 분명히 이렇게 산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왜 평소 상태 H2O를 산으로 부르지 않냐? 그거는 자 이걸 봅시다. HCl이랑 H2O. 자, 이 반응을 볼게요. 그럼 이건 내가 염화수소를 물에 녹이는 반응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이 반응식이 어떻게 되냐? H3O 플러스와 반대로 Cl-부터 적읍시다. Cl-와 H3O 플러스가 돼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얘한테 H 플러스를 준 게 되지. 그럼 얘는 H 플러스 주게 해서 브랜스드 롤이 산이고 얘는 브랜스드 롤이 염기가 됩니다. 이번엔 받았으니까. 이렇게 반응식에 따라서 브랜스드 롤이 산이 될 수도 있고 브랜스드 롤이 염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물질을 우린 뭐라고 하냐? 양쪽성 물질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 브랜스드 롤이 산염기에서 양쪽성 물질이 중성인 겁니다. 얘가 이제 평소엔 중성인 거예요. 양쪽성 물질인 애들이 대부분. 애초에 평소에 염기성인 애들은 항상 염기로 작용할 거고 평소에 산성인 애들은 항상 산성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양쪽성으로 작용하는 애들은 평소에 중성인 애들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야 어떨 땐 산으로 작용하고 어떨 땐 염기로 작용할 거 아니야. 평소에 중성이어야. 양쪽성 물질의 대표적인 게 물 말고 또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안 배웠을 수 있는 것 있기도 하네요. 기억 속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 되게 생명과학적인 물질인데 포도당은 아니에요. 포도당은 네, 산이나 염기가 단백질 뭐야? 아미노산이죠. 이거는 화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아야 되는 물질이라서 얘기를 해주면 자 아미노산의 구조는 구조식으로 그냥 아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이 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 아니요 여기에는 뭐든지 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미노산이 몇 종류인지 혹시 알아? 20종류. 네, 아미노산은 20종류거든요. 그 아미노산은 20종류를 결정하는 게 여기에 뭐가 오느냐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 부분은 어떤 거냐? 모든 아미노산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오느냐가 아미노산의 종류를 결정하고 요건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카복실기. 요거 무슨 성 띄어요? 산성. 자, 이거 아미노기라고 부르거든? 아민기 혹은 아미노기라고 부르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거 뭐예요? 암모니아예요. NH3인데 H 하나 대신 탄소가 붙어 있는 거라서 이거 암모니아랑 똑같이 작용해요. 즉 무슨 성으로 작용하냐? 그래서 이 아미노산도 양쪽성 물질입니다. 원래는 중성으로 작용하는데 어디에 넣느냐에 따라서 산성이 될 수도 염기성이 될 수도 산성으로 작용할 수도 염기성으로 작용할 수도. 그래서 아미노산이 되게 특이한 게 산성과도 중화 반응할 수 있고 염기성과도 중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아레니스 산염기를 포함해서 산염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메인이 되고요. 여기다 이제 중화 반응 얘기를 추가로 할 건데 문제가 이제 중화 반응 자체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게 여러분 중화 반응이 뭐예요? 네, 산성과 염기성이 만나서 뭐와 뭐가 돼? 네, 염과 물이 돼요. 그러니까 물을 만들어내는 게 중화 반응입니다. 이 자체는 뭐 별거 없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화 반응 자체는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단지 한 가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 염이 뭐예요? 중화 반응은 항상 저렇게 표현하거든요. 산성 더하기 염기성, 산 더하기 염기가 염 플러스 물 이렇게 되는데.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결합돼 있다. 그러니까 산의 모와 염기의 모가 결합한 물질?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을 염이라고 합니다. 모든 염은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염이라고 무조건 불러요. 염은 항상 이온 결합.
네. 산의 양이온? 아, 무조건은 아니지. NH4Cl이요. 근데 사실 얘도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이온결합에 가까운 공유결합이에요. 이거는 근데 대학교 내용입니다. 근데 그건 패스하고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온결합이라고 생각하고 갑시다. 그래서 염은 이제 항상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한 물질을 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것도 이제 화투 가면 재밌는 걸 해요. 이제 염이 뭐 중성염이 있고 산성염이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어렵죠. 투는 다 어려운 것만 모아놨어. 무슨 과목으로 가든 어려운 것만 모아놨어. 투 중에서 쉬운 건 유일하게 물투밖에 없습니다. 네. 물투는 물원을 잘 한다는 가정하에 쉬울 수 있고. 문제가 재밌는 거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원을 좋아하는 애들은 물투를 잘해. 그리고 그래서 물투가 제일 쉬워요. 물원을 잘한다는 가정하에. 왜냐면 투가 헬 아니에요? 생원을 잘한다고 생투가 잘 되는 게 아니고 지원을 잘한다고 지투가 잘 되는 게 아니거든. 오히려 걔네 둘이 어렵다고 했어. 화학도 나름 괜찮아요. 화원 잘하면 화투 잘할 만해. 근데 화원에서 잘해야 되는 게 일단원이라 그런 것뿐이지. 예전에 제일 잘 맞는데. 일단원 잘했으면 화투 할 만해요. 잘한다 안 써요. 잘 맞.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중화반응, 그러니까 산염기에서는 중화반응은 그냥 이 정도로 얘기하고 지나갈 거긴 한데 무슨 얘기를 잠깐 하고 갈 거냐면 그것도 그냥 기말로 넘깁시다. 원래 이제 여기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제 계산 관련 내용이니까 일단 넘길게요. 혹시 제가 화학 전체 프린트를 드린 걸 가지고 있으면 혹시 내가 뒤쪽은 아마 안 준 것 같은데 4단원 쪽은 아마 안 줬을 확률이 높은데 그 4단원 쪽을 이제 프린트를 이제 보면은 막 이렇게 중화적정을 미리 얘기할 거면 뭘 얘기할 거냐면 이거 얘기할 겁니다. 이거. 원래 이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실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실제 실험과 관련해서 뭐 도구나 이런 거나 미리 얘기해 볼까 했던 것 뿐인데 그냥 그것도 기말 때 가서 합시다. 결국은 계산하는 게 핵심이니까. 근데 참고로 중화적정은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무조건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직접 실험을 하든 계산만 하든 무조건 수행평가를 합니다. 수행평가하기 너무 좋아. 너무 좋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거는 너네들이 지금 수행평가를 안 해도 언제 무조건 하게 될 거냐면 너네 대학교 가면 대학교 1학년 때 일반 화학 실험이라는 과목에서 무조건 중화적정을 하게 될 겁니다. 대학교 식생평가로. 대학교식 수행평가로 무조건 하게 돼요. 중화적정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런 그 실제 실험하기가 되게 좋아. 아무튼 문과를 가면 안 하겠죠. 그치. 문과 가면 안 하지.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산화환원. 사실 산화환원도 깊게 하려고 하면 되게 많은데 그 되게 많은 내용이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면 고1때 있던 내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좀 봅시다. 일단 산화환원 정의부터 일단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걸 기억하는지 봅시다. 자, 일단 산염기도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번엔 산화환원 정의로 가봅시다. 자, 산화환원. 자, 산화는 뭐고 환원은 뭡니까? 산소가 붙으면 산하고 산소가 떼세요 하는 거. 네, 맞아요. 산소를 얻으면 산하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산소를 이용한 정의죠. 전자를 잃어요. 네, 근데 일단 전자로 바로 가요? 전자는 또 뭐 있어요? 수소. 네, 그렇죠. 수소를 이용한 정의가 있죠. 수소를 이용한 정의는 어떻게 돼요? 산이 잃고 환원이 네, 산화가 수소를 잃는 걸 얘기하고 환원은 수소를 얻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전자는 어떻게 돼? 네, 전자를 잃는 걸 산화라고 하고요. 전자를 얻는 걸 환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앞에 두 개의 정의는 편하게 쓸 수 있으니까 외워두면 좋은 것 뿐이지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O2와 F2가 반응해서 OF2가 되는 반응, 이거를 뭐 계속까지 맞춰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반응에서 F2는 산소와 결합하지만 환원됩니다. 전자 때문에. 그쵸, 얻었으니까. 사실 얘는 그래서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정의가 돼. 근데 왜 산화를? 어떤 거? 아니, 아, 산소 얻는 게 그래서 산화니까. 사실 근데 얘가 거의 유일한 예외야. 산소가 플로린과 결합하는 경우만 거의 유일한 예외고 그 외에는 다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고 부를 수 있어서 아예 못 쓸 정의는 아닌데 예외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얘네들은 사실 잘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정의에 초점을 맞출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우린 뭘 할 거냐면 산화수라는 걸 할 거고 그 산화수가 커지면 산화, 작아지면 환원이라고 부를 겁니다. 했었나? 아, 처음 들어봐요. 저번에 작년인가 요옥승이 한번 말씀해 주셨죠. 그랬던 거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장쌤이 원래 고1 우리 고1은 산염기 할 때 산화원원 산화원원 고1 산화원원 할 때 산화수 설명해 주시는데 산화수로 하면 진짜 편해서 기억남? 저는 불러온 노래요. 아무튼 그래서 산화수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정말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산화수를 매기는 방법 정도만 할 거고 그 외의 거는 이제 보통 어떤 게 나오냐면요 그 외 철의 재련 뭐 이런 거 있잖아 철 재련 과정 보고 그래서 산화가 어떻고 환원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거 진짜 여러분들이 딱 고1 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거는 그냥 보면 어느 정도 알 법한 내용 안에서 돌아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단 산화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산화수부터 합시다. 자, 이 산화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산화환원을 우리가 따지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산화는 전자를 잃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걸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얘가 지금 전자를 얼만큼 잃은 상태인지 얻은 상태인지 혹은 전자를 잃거나 얻지 않은 상태 뭐 이런 걸 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매번 반응식마다 전자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어 어떻게 이동했어 이걸 따지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산화수라는 걸로 굉장히 편하게 따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산화수는 간단해 모든 일단 중성 상태의 물질은 네 0 일단 이 우선되는 그 룰입니다 중성 상태의 물질은 0의 산화수로 같고요 그 다음에 이온이라면 이온의 산화수는 몇이 되게? 가수. 네, 이온의 전하량과 같습니다. 몇 가지 해볼까? Na 플러스의 산화수는 몇인 거냐면 보통 이제 플러스 1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그냥 1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러면 Cl 마이너스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O2 마이너스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온의 산화수라고 하는 건 그냥 그 이온의 전하량을 그대로 따라가주면 돼. 그러면 O2의 산화수는 없어요. 0. 중성물질. CO2의 산화수는 0. 나트륨의 산화수는 0. 그냥 이렇게 중성물질은 다 0. 그리고 이렇게 이온은 이온의 전하량을 따라가면 돼. 그러면 CO3-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그냥 이온은 이온의 전하량을 따라가면 되고 중성물질은 중성물질의 전하 따라가면 돼. 그러니까 이온 결합 물질은 되게 쉽거든? 근데 문제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공유 쪽의 산화수는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냐? 전기 음성도를 이용해서 따지는 겁니다. 일단 어떻게 하는지 먼저 보고 나서 그리고 좀 쉽게 하는 방법을 몇 가지 좀 볼 건데 뭐 어떤 거? 산화수? 근데 산화수가 있는 게 훨씬 편해요. 산화수 없이 산화환원 쪽으로 하는 게 더 복잡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국 할 거긴 한데 그래도 일부러 내가 최대한 복잡한 걸 좀 꺼내 온 거예요. 그냥 좀 이렇게 합시다. 이거 뭐예요? CH3COOH. CH3COH 뭐야?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자, 여기서 산화수를 한번 진짜로 판단을 해볼게. 산화수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산화수는 각 결합마다 따로 일단 판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뺏고 뺏기고가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전기음성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그래서 각 결합마다 누가 뺏길 것인지 누가 얻을 것인지를 따로 따져야 돼요. 자, 요 결합 봅시다. 자, 이 탄소와 여기 수소 요 사이의 결합을 기준으로 했을 때 누가 전자를 뺏기고 누가 전자를 얻어갑니까? C가 얻어요. 네, 그쵸. C가 얻죠. C가 뺏기고 탄소가 얻죠. 아, 네? 탄소가 얻어요. 네, 탄소랑 수소 중에서 누가 전기음성도가 커? 탄소요. 탄소가 더 커. 탄소가 뺏기고 탄소가 얻어요. 난 수소를 C라고 하겠어. 그래? 다시 탄소가 얻는데 좀 그래가지고 내전수가 탄소랑 수소 그래서 C랑 H 중에서 누가 얻고 누가 잃는다고? C가 얻어요. 네, C가 얻는다고. H가 잃는 거죠. C가 얻고 수소가 잃어요. 네. 그 얘기를. 그래서 전자는 탄소 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에 얘가 전자를 얻고 얘가 전자를 잃고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결합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탄소가 전자를 얻고 수소가 전자를 잃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결합을 기준으로 탄소가 전자를 얻고 수소가 전자를 잃거든요. 그리고 요 결합을 기준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 탄소의 최종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 여기 플러스 1이고요. 자, 이번에 이 탄소를 봅시다. 자, 일단 여기서는 어떻게 돼? 네, 없잖아요. 그럼 여긴 냅두고. 자, 여기서 기준으로 어떻게 돼? 5가 더 크니까 5 쪽으로 뺏기죠.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인데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그치. 플러스 2 마이너스. 얘가 전자쌍이 두 쌍이기 때문에 산소 쪽으로 뺏기는 게 두 쌍을 뺏겨요. 이렇게. 왜냐, 이 전자쌍 자체가 두 쌍의 결합이잖아요. 정유야, 그렇지? 그럼 이 탄소는 어떻게 돼? 전자를 3개 뺏긴 거라서 플러스 3. 이 산소는 마이너스 2. 요 산소는 지금 아직은 따질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요 산소는 뭘로 따지면 돼? 여기까지 따지면 되겠죠.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 전자를 누가 얻고 누가 잃어? 네, 산소가 얻고 수소가 잃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마이너스 2의 산화수로 갔고 얘가 플러스 1의 산화수로 갔습니다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유결합에서 산화수를 따지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일일이 전기음성도 따져가면서 해야 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올 거고 물론 내신에서만 나옵니다만 보통 수능에서는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도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되는 산화수 따지기도 이렇게 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요거 말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말고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구조식 그려놓고 해야 되니까 그냥 뭐 H2O 이렇게 적어놓는다던가 아니면 뭐 C6H12O6 뭐 이런 물질 이런 물질의 산화수를 따진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디테일하게 일일이 따지지 않고 좀 따지기 편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냥 좀 몇 가지 룰을 외워서 적용을 시킬 거야. 그래서 이 공유결합일 때의 룰이 제일 첫 번째 1등이 누구냐? 플로린입니다. 이건 항상 순서대로 적용시켜줘야 돼요. 플로린은 항상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왜? 플로린의 전기음성도가 제일 크니까. 플로린 무조건 전자를 뺏어와요. 근데 플로린 공유결합 몇 번만 해? 원래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전자 하나 뺏어와서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갖고 끝납니다. 당연히 F2 이런 건 그냥 0인 거고 이런 거는 당연히 빼고 아니면 F 혼자 있어 이런 건 당연히 이것도 0이고 F2 이런 것도 0인데 그거 말고 화학적으로 결합했다라는 가정하에 F와 누군가가 결합했으면 일단 무조건 F 쪽을 마이너스 1로 놔주는 겁니다. 얘는 왜 첫 번째로 하게 되냐면 사실 플로린이 들어간 물질은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 빈도로 따지면 별로 중요도는 높진 않은데 단지 예외가 절대 없기 때문에 그냥 우선적으로 놓는 겁니다. 두 번째, 플로린 다음으로 찾아주면 되는 게 수소예요. 왜냐면 수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물론 0일 수 있어. 수소도 플로린 때처럼 막 H2 이런 거는 수소의 산화수가 0입니다만
그러니까 수소는 상하수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어차피 수소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금속과 결합한 경우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수소는 다 플러스 1입니다. 우리가 문제 풀면서 만나게 된 것들은 플러스 1이야. 단지 만약을 대비해서 이상한 또라이 같은 선생님이 막 마이너스 1짜리 문제를 낼 수도 있으니까 염두는 해두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낼 일 거의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LiH 뭐 이런 물질이 나오면 이건 얘가 플러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거든. 금속과 수소의 결합일 때. 왜냐면 이럴 때는 수소가 마이너스 1가 이온으로서 작용하는 건데 근데 이게 네 애초에 그리고 흔한 경우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예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데 흔한 경우가 아니니까 빼주면 결국은 공유결합 기준으로 그리고 수소가 우리가 보게 되는 건 항상 수소 플러스 1로 놓으면 돼. 그리고 세 번째 요거 다 해놓고 아직도 다 완성이 안 되면 산소를 마이너스 2로 해주면 됩니다. 산소? 자, 산소는 예외가 꽤 있어요. 산소의 예외를 몇 가지 볼게요. 자, 산소는 그쵸? 아까 봤던 자, OF2라는 걸 보면은 O와 F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 근데 요게 기준으로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죠. 요게 기준으로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니까 얘가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래서 저걸 순서대로 하자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플러스 F를 마이너스 1로 먼저 놓으면 얘 마이너스 1 두 개 놓을 테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전체는 당연히 중성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체 산화수 합이 0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플로리 마이너스 1씩 두 개면 산소는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플로린 먼저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산소의 예외 중에 하나는 어차피 플로린을 먼저 하면 알아서 해결됩니다. OF2에서 O가 플러스 2인 건 어차피 F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한 얘기. 근데 어차피 왜 산소는 플로린과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를 뺏길 일이 없어요. 산소보다 전기성도 큰 거 플로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가 되지만 또 어떤 예외가 있냐? 네. H2O2. 우리가 이걸 과산화수소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수소를 먼저 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걸 수소 먼저 하잖아? 그럼 얘를 플러스 1씩 두 개를 먼저 놓을 테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1씩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산소의 산소를 마이너스 1로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플로린 수소를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럼 산소의 예외가 다 처리됩니다. 알아서. 수소 플로린 먼저 해놓고 나면 산소의 예외가 다 처리돼요. 그리고 그런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서 산소는 그냥 마이너스 2 때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가 보통 룰이고 만약에 너네들이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만났는데 어떤 물질의 산화수를 따져야 되는데 이거 셋 다 없잖아? 전기음성도 따지셔야 됩니다. 아니요. 이거는 문제가 아예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형의 문제는 산화수를 따져서 그 산화수 따진 걸로 뭔가를 해야 되는 문제들은 요걸 이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거랑 요 이온, 요것만 이용하면 대부분 다 해결되고요. 근데 그거 말고 산화수 자체를 그냥 따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CH3 그거 그려놓고 하는 거 있지. 그런 경우에가 이제 아예 전기음성도 따져야 되는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 문제와 전기음성도를 따져볼 필요 없는 문제가 유형이 아예 나뉘어요. 실제로 이제 이거 산화수 요거 하다 보면은 막 그 대표적인 문제가 나도 이제 요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MnO7 마이너스 뭐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원래 흔히 미정계수법 하는 게 반응물의 그 원자수 총합이랑 생성물의 원자수 총합이 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 개수를 구하는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개수를 못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나중에 같이 볼 기회가 있으면 보면 좋을 거고 그거는 이제 뭐
제가 미리 그 문제를 준비해 오진 않아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요. 식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볼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일단 내용은 끝. 그럼 이제 디테일하게 남은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부분이랑 그리고 중화 적정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방금 본 것처럼 이 산화한원에 대해서 이 산화한원을 이용한 미정계수법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한 거고 실제로 여기는 수능에서도 최소 준킬러의 영역입니다. 이미 여기 적혀있는 얘네들은 준킬러급의 영역이에요. 물론 사실 저 미정계수법은 준킬러까지는 아니고 한 3등급 판별? 그 정도 급으로 쓰이는 거지만 몇 문제씩 나와요?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이거 한 문제. 1단원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2개. 일단은 양쪽에서 단원이 어떻게 돼 있겠어? 단원이 4개야. 수능 문제는 20문제입니다. 되게 밸런스 잘 맞추게 되어 있지. 산화는 5문제 나와요. 진짜 어려운 영적 관계는 많이 없고. 진짜 어려운 1단원 양적 관계가 1단원 문제가 뭐 이거 꺼놓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거는